엘비스 프레슬리, 프레디 머큐리, 또 마이클 잭슨 이런 이름들 딱 들으면 뭐랄까 시대를 풍미했던 음악도 생각나지만 동시에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났다는 안타까움도 같이 떠오르죠. 네, 맞아요. 정말 강렬한 재능을 남겼는데. 그렇죠. 그 재능은 여전히 막 우리를 사로잡는데 근데 문득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그 놀라운 재능 그거 그대로 가져올까? 하는 궁금증이요. 아, 바로 그 질문. 그게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아, 네네. 오늘은 그 유튜브 채널 정복 2013 거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단명한 유명 가수, 예술가 이런 제목의 강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상당히 독특한 시각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건 되게 흥미롭다 이렇게 느낀 지점도 있었어요. 왜 어떤 예술가들은 그렇게 반짝이는 재능을 가졌는데도 좀 짧게 살다 가는지 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나 재능이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특히 윤회랑 연결해서 푸는 방식이 진짜 독특했죠. 그렇죠. 오늘 저희랑 같이 이 자료가 뭘 주장하는지 그 논리가 뭔지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가 그 재능의 본질이나 삶의 의미, 또 어쩌면 사후세계관 같은 것에 대해서 기존 생각과는 좀 다른 관점을 보여주거든요. 다른 관점.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과거 인물들, 특히 위대한 예술가나 사상가들이 남긴 유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까지 던지고 있어요. 아, 유산에 대한 태도까지요? 네. 그래서 그냥 정보만 듣는 게 아니라 이걸 들으시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었지?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이 자료에서는요, 그 소위 천재 예술가들 있잖아요. 이들의 본질이나 재능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엘비스 같은 사람들을 선배들이라고 부르던데요? 아, 네. 그 지점이 좀 재밌어요. 엘비스나 마이클 잭슨, 그러니까 비교적 좀 현대 인물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선배들 이렇게 부르면서 저기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고전시대 거장들하고는 살짝 구분을 짓더라고요. 아, 구분을 해요? 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음악이라는 결과물을 세상에 딱 내놓기 위해서 온 존재들, 거의 신들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신들이요? 와. 네. 그들이 만든 클래식 음악은 후대가 쉽게 따라하거나 넘어서기 어려운 어떤 완성된 형태를 제시했다는 거죠. 아, 약간 기준점 같은 걸 제시했다 이런 느낌이군요. 한국 사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작곡가 박춘석 선생님 같은 분을 예로 들면서 이분들의 창작 능력도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특정 시대에 필요한 어떤 예술적 성취를 위해서 마치 특별한 인물을 띠고 온 존재들처럼 그렇게 천재들을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인물을 띠고 왔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의 재능이 꼭 균형 잡힌 형태는 아닐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균형이 안 잡혔다. 그건 무슨 뜻이죠? 자료에서 자폐라는 단어를 써서 그게 좀 세게 들렸거든요. 아, 네네. 그 표현이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하는 자폐증은 아닐 거고요. 아,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보다는 자기 분야, 그러니까 예술 세계에 너무 깊이 빠져서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배우자나 자녀 관계 이런 데서는 좀 어려움을 겪거나 서툰 모습을 보이는 상태,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로 보여요. 아, 한 분야에 너무 몰입해서? 그렇죠.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면서 조화롭게 사는 역할보다는 그 특정 예술 분야에서 시대가 딱 필요로 하는 작품을 세상에 던져주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이런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예술적으로는 정말 눈부신데 다른 삶의 영역에서는 좀 결핍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거의 등가교환처럼 들리네요. 네,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죠. 자료에서도 이런 예술가들의 영감 깊이를 설명하면서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거 보고도 막 깊은 시상이 줄줄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SNS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어제 밥 먹었다, 오늘 커피 마셨다, 이런 일상적인 거랑은 차원이 아예 다르다고 딱 대비를 시켜요. 아, 차원이 다르다. 네. 삶의 겉모습보다는 그 본질이나 이면을 꿰뚫어 보는데 아주 특화된 감각을 가졌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미술가 예를 든 부분도 기억나요.
처음에는 되게 아름다운 걸 그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둡고 추상적인 형태로 가면서 인간 내면의 복잡함이나 사회의 본질, 자료 표현대로면 동물성 같은 거, 그런 걸 드러내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설명이 있었잖아요. 아, 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름다움 너머에 있는 진실, 때로는 좀 불편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인간과 사회의 본성 같은 거요. 그걸 예술로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개인적인 삶의 어떤 고뇌나 불균형과 관계가 없지 않고 오히려 그런 내면의 싸움이 깊은 예술적 통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을 보여줘요. 그렇군요. 결국 이 자료는 이런 예술가들이 우리한테 그냥 즐거움만 주는 게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즉,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해석을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중심축이죠. 윤회.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자료 주장은 여기서부터 정말 파격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엘비스나 베토벤은 물론이고 심지어 예수나 석가모니 같은 위대한 성인들까지도 윤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던데요. 근데 그 과정에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있다는데 그게 대체 뭔가요? 네, 여기가 이 자료에서 가장 좀 독특하고 어쩌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위대한 인물들의 영혼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윤회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놀랍게도 그들이 남긴 유산 있죠. 네, 유산. 세상에 내놓은 것. 이걸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과거 사람 영혼에 영향을 준다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자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남긴 사상이나 예술, 업적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소화해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키면 세상에 잘 녹여있다면요. 네, 잘 녹여있다면? 그러면 그 유산을 남긴 영혼은 내 역할은 다 했다 이렇게 보고 자유롭게 다음 차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토벤 음악을 그냥 계속 똑같이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거나 다른 예술에 영감을 주는 식으로 활용될 때 베토벤 영혼은 자유로워진다. 이런 식이죠. 아, 그럼 반대로 활용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반대로요. 후대 사람들이 그 인물 자체를 막 신처럼 떠받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남긴 유물이나 가르침에 그냥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숭배하면서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고 꽉 붙잡고만 있으면 자료표형으로는 뭉쳐갖고 있으면 발목을 하도 잡고 있어. 이렇게요. 발목을 잡는다? 네. 그러면 그 영혼은 그 집착의 에너지에 묶여서 다음 생으로 못 가고 지금 차원에 그냥 머무르게 된다는 설명이에요. 이게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장애물의 정체입니다. 와, 아니 그럼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같은 분들도 그분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간절한 믿음이나 기도가 오히려 그분들의 영적인 길을 막고 있다는 주장인 거네요? 이건 기존 종교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긴데요? 그렇죠. 아주 급진적인 해석이죠. 자료에서는 심지어 우리가 흔히 지내는 조상제사까지 예로 들어요. 제사요? 네. 제사 지낼 때 자손들이 아버지 제발 우리 아들 이번 시험 꼭 붙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너무 간절하게 개인적인 소원 빌면서 매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죠. 그게 오히려 조상님 영혼이 편안하게 다음 단계로 못 가게 발목을 잡는 결과를 만든다고 비유해요. 영혼은 아주 단순해서 자료 표현이 재밌는데 밥 시간 돼갖고 못 가요 라고 할 정도로 순진해서 후손들의 그런 강한 집착 에너지에 쉽게 붙들린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와, 좀 섬뜩하기도 하네요. 그럼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뭐예요? 과거 위인들이나 조상님들을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결책은 의외로 명확해요. 바로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보내드리는 것. 집착을 내려놓는다? 네. 과거 인물이나 조상에게 감사하고 업적을 기리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당신께서 남기신 귀한 유산, 이제 저희가 잘 이어서 더 발전시키고 세상에 잘 쓰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짐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다음 차원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자료 표현대로면 편히 차원궤로 가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 축원하고 놓아드리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단순히 과거를 막 추억하고 숭배하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유산을 현재와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과거 영혼들한테도 자유를 주는 그런 능동적인 역할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네요. 와, 이거 책임감이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의 유산을 그냥 박물관에 모셔두거나 신성풀같이 영역으로만 남겨두는 게 과연 최선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그렇죠. 어쩌면 그분들이 진짜 바라는 건 자기들 업적을 발판 삼아서 후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과거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어떤 새로운 관계 설정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유산을 잘 활용하고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역할, 이게 이 자료에서 말하는 특정 집단, 홍익인간 지도자들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정확히 누구고 이 자료의 세계관 안에서 어떤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고 설명되나요? 네. 이 자료는 그 역할을 할 주체로 홍익인간 지도자들을 딱 지목합니다. 이들은 최고의 신들이 인간 몸을 바꿔 온 존재들이래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남한에서 태어나서 학교에서 민족의 역사적 사명, 이런 홍익인간 이념 벼르고 자란 세대의 한국인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칭해요. 와, 상당히 특정 세대를 지목하네요. 그럼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과업은 뭐라고 합니까? 그 중요한 과업 중 하나가 바로 앞에서 길게 얘기했던 그 영적인 원리 있잖아요. 과거 인물이나 조상 영혼이 후대 집착 때문에 윤회 못하고 묶여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분들을 해탈시켜서 다음 차원으로 보내는 것. 이게 과업이라는 거예요. 아, 해탈시켜 보내는 거? 네. 근데 이 일을 먼저 우리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나 국내 위인들 문제, 우리 거부터 해결하면서 경험이랑 지혜를 쌓아야 한다고 말하고요. 아, 그럼 국내 문제 해결이 끝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궁극적인 목표는 훨씬 커요. 국내 문제를 해결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런 영혼 묶임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마호메트나 알라한테 너무 의존하고 매달리는 사람들한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 그러니까 스스로 해탈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해요. 한국인들이 가진 고유한 지혜와 정신, 우리의 법을 통해서 인류 전체의 영적 성장에 기여하고 인류 공영의 이바지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게 이 홍익 인간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야, 정말 스케일이 엄청난 사명감이네요. 이런 과업을 해내는 데 있어서 혹시 특별히 강조하는 점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과업이 혼자서는 좀 어렵고 특히 여성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하면 더 쉽고 즐겁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독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성들이 함께하면 더 쉽게요? 네, 심지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일을 하면 개인적인 행복감은 물론이고 외적인 아름다움까지 얻게 된다. 즐거우면 이뻐져요는 약간 독특한 연결도 보여줘요. 사회적 영적인 활동이 개인의 내적, 외적 상태랑 바로 연결된다는 시각이죠. 알겠습니다. 상당히 독자적인 세계관이랑 사명론을 펼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 긴 이야기를 시작했던 맨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 베토벤, 엘비스, 마이클 잭슨 같은 그 뛰어난 예술가들.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 엄청난 재능을 그대로 가지고 올까요? 이 자료의 최종 답변은 뭐였죠? 그 답변.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안 받아. 안 받아요. 네. 즉, 재능을 다시 받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아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했었죠? 그냥 뭐 겸손하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겸손 차원이 아니고요. 이 자료의 논리체계 안에서는 그게 당연한 결과예요. 이유는 그 재능은 이미 세상에 내어주었기 때문. 내줬으니까. 네. 한번 세상에 나와서 그 역할을 다한 재능은 그걸로 끝났다는 의미로 보여요. 뭐랄까, 졸업 같은 걸까요? 그 내어준 재능이 후대에 의해서 충분히 활용되고 사회 속에서 잘 소화되어서 새로운 가치를 낳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토대 위에 영혼의 다음 단계,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 그 위에 오는 거지, 이런 의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같은 재능을 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낸 과제, 재능 기부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나 역할을 위해서 다음 생을 맞는다. 이런 관점이군요. 재능을 일종의 시대적 과제처럼 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재능을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에 세상에 기여하려고 잠시 받았다가 내어놓는 약간 공적인 성격의 꽃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끝낸 과제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죠. 자, 오늘 정말
뭐랄까, 독특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갔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줄까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는 시대를 풍미했지만 짧게 생을 마감한 천재 예술가들을 그냥 비극적인 인물로만 보지 않았죠. 시대를 위해서 특별한 역할, 그러니까 깊은 통찰이나 성찰의 계기를 주는 임무를 수행하고 간 존재로 다시 해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과 지금 우리와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능동적이고 중요하고 심지어 과거 영혼들의 여정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정말 파격적인 관점을 제시했죠. 이건 과거를 대하는 우리 책임이 그냥 기억하고 기리는 걸 넘어선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홍익인간 지동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특정 세대 한국인들에게 어떤 인류 사적인 사명이 있다 이런 주장도 아주 인상 깊었고요. 특히 과거 유산에 대한 현재 우리의 책임을 강조한 부분이 저도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그 유산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고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 관점은요, 과거를 존중하되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걸 발판 삼아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과거의 업적을 그냥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양분 삼아서 새로운 걸 꽃피우고 그 과정 자체가 과거의 영혼들에게도 자유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우리한테 과거와의 관계를 좀 새롭게 설정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존경하는 과거 인물들의 위대함에 그냥 감탄만 하고 매달리는 게 어쩌면 그들의 영혼,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미래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독특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좀 불편하지만 중요한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깊이 존경하거나 이 사람은 내 삶에 정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느끼는 과거의 인물이 있다면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독특한 관점 있잖아요. 후대의 행동이 과거 영혼에 영향을 주고 집착이 아니라 창조적인 계승이 중요하다는 이 관점. 이걸 통해서 그 인물이 남긴 유산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한번 새롭게 조명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과거를 대하는 우리의 아주 작은 태도 변화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재미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